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이 대서특필한 건 같은 자리에서 나온 김원웅 광복회장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역대 보수 정권을 물론 현 보수 야권까지 친일 세력으로 공격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런 김 회장이 박정희, 전두환을 총재로 모시던 과거 여당의 고위 당뇨를 지내고 구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 잠시 뒤 짚어보기로 하고 코로나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델타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증폭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될 위험이 전번 주말에는 한 500명대였는데요. 지금은 현재 800명 정도, 약 1.6배 정도. 특히 금주는 광복절 연휴로 인한 후속 영향도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하며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에도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556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영향으로는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이후 6일 만에 1,500명대로 감소했지만 일요일 기준으로는 최대 확진자 규모인데요. 토요일 하루에도 신규 환자가 1,800명 이상 발생하면서 5일 최대치를 기록한 주말이었습니다. 이게 주말에도 1,800명, 1,500명대면 사실상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신규 환자는 오늘로써 41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째라는 기록을 세는 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 초반 환자 수를 눈여겨봐야 하는데 통상 주말 영향이 걷어지는 주중 후반에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도 1,800명 그리고 1,500여 명의 환자가 나왔다는 건 지난 이번 주 다시 2,000명대까지 환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 이동량과 델타 변이 상황을 고려하면 광복절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광복절 국민들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했지만 휴가철에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공항과 고속도로가 붐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부산도 하루 1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광복절 연휴를 맞아 해운대 일대에는 연일 20만 명의 피서객이 찾고 있습니다. 부산이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리면서 해수욕장을 다 폐쇄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은 운영이 중단돼서 한산하지만 해수욕장을 벗어나면 사정은 다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에는 광복절 연휴를 즐기러 나온 인파가 북적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19만 9천 명이 다녀간 데 이어 토요일에는 20만 4천 명이, 일요일에는 더 늘어난 21만 2천 명에 육박한 시민이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연일 최다 신규 확진을 경신하고 있지만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을 이으면서 모레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광복절 이후 확진자 폭증 우려에 방역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죠. 정은경 청장은 증폭 위험 요인으로 델타 바이러스와 늘어난 이동량을 꼽으면서 2,000명 확진이 정점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봅니다. 델타는 한 명이 6명에서 7명을 감염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0명대의 확진자가 며칠 동안 계속 1,900명 전후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수급의 차질을 빚었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목표를 앞당겼거든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마쳐도 델타 등의 변수 때문에 집단 면역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는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11월 70% 목표를 10월로 한 달 앞당긴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는 11월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 명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목표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긴 건데 대통령이 2차 접종 가능 시기를 10월로 공식 언급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모더나 백신 공급 위기와 세계적인 부스터샷 움직임으로 백신 수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물론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코로나 백신 물량을 고려하면 10월 전 국민의 70% 2차 접종 완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죠. 바로 8월에서 9월 사이에 백신이 정말 충분히 들어오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모더나가 이번 달 공급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토막 낸 것처럼 백신 수급 계획이 틀어지면 10월 말 2차 접종 완료 목표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정부는 부랴부랴 대표단을 꾸려서 모더나 본사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모더나사의 백신 개발 책임자들이 공급 지연에 사과했다면서 모더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내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물량을 밝힐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는 또 있습니다. 10부제 시스템으로 진행 중인 50대 미만 청장년층의 접종 예약률이 60%에 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인데요. 이 15일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9일 시작된 18에서 49세 연령층의 예약률은 58.4%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아직 10부제 예약이 좀 남아있고 이후에도 추가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최종 예약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요. 각종 백신 오접종 사례와 부작용, 또 접종 완료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등에 대한 우려로 예약률이 70%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3,600만 명 접종 완료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10월 국민 70% 접종 완료를 자신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번에도 자화자찬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백신 2차 접종을 국민의 70%에게 10월 말까지 하겠다. 이거는 지금 가능한 수치를 제시를 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가능한 수치 안에서 목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고요. 예. 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당국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인주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OECD 국가 38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지금 이 K방역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이 정도 맡고 있는 것은 국민들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죠. 정부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과태료 때리고 벌금 때리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강제적인 것은 어느 정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백신을 확보해야지요. 네, 델타 변이라는 변수 앞에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해졌지만 국내 백신 수급에는 차질이 생기면서 삐걱대고 있고요. 접종 연령 또한 변경이 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는 그 연령 제한이 낮아졌더라고요. 네, 이게 바뀌었는데 정부는 지난 13일에는 30대와 40대에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다시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서 폐기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자녀 백신 접종 희망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길을 터준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령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었던 만큼 이게 또 안정성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남은 백신을 소비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좀 불안감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만 30, 40대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 안전성을 이유로 50대로 상향을 했던 연령 제한이 한 달 만에 또다시 뒤집히면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시민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성이 아닌 백신 수급 문제를 기준으로 정책을 오락가락 결정해서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한 의사는 한 달도 안 돼서 정책을 뒤집을 거면 교차 접종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이런 결정 직전에 영국에서는 젊은 층에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발병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고요.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병원 연구진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 증후군은 매우 드물지만 사망 위험이 높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동 개발한 곳이기도 하죠.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모국인 영국은 40세 이상만 접종을 허용하고 있기도 한 만큼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매체에서는 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그대로 두고 30대, 40대 희망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 부작용의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과학적 근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이 물량이 남으니까 원칙을 바꾼 것으로 보여서 이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당국의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연령별 이득과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30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권고하되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권고하기로 하였고 연령별로 이득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접종 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8월 13일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잔여 백신 접종 안을 변경을 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국민 집단 감염 목표, 이게 이제 70%,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마치는 거죠. 그 목표 시한을 원래는 이제 11월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걸 10월로 한 달 앞당겨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뭐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만 되면 정말 뭐 더 좋을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변수들이 좀 여러 개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70% 접종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이야기했던 집단 면역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흘러가는 흐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 이제 그 10월 말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지금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빠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통령의 언급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문제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제일 것이죠.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모더나사의 대표단 만나고 온 부분에서 뭔가 좀 뭐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 확산 문제겠죠.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1인당 한 6, 7명 정도에 감염시킬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고 현재 대략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날로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10,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는 2만 상황. 명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금씩 이런 말 이제 계단식으로 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500명에서 2,000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5,000명, 6,000명, 10,000명 이렇게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또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막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또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백신이 기본이고 거리두기 이 두 가지가 기본이긴 하지만 델타 변이와 이런 학교의 개학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월 말까지 백신 수급대로 해서 원래대로 접종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이른바 과거에 이야기했던 집단 면역 어느 정도 우리가 마스크 벗고 뭐 하고 이런 상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당국 입장에서도 조금 이 4단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도 수도권도 4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강도가 높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좀 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지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좀 시행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영상 함께 보시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광복회장이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들어간 적은 제가 역사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올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이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보수 야권을 사실상 친일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요. 어제 오전에 진행된 광복절 경축식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졌고 이 행사에 참석한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 경축사를 직접 읽은 문 대통령과 달리 김 회장의 기념사는 지난 13일 이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전 녹화가 됐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1년의 행사 준비 과정은 청와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 회장의 기념사는 행사 이틀 전 사전 녹화를 통해 준비가 됐는데 주최 측의 누구도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공개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해서 국민을 상대로 연설하는 이 정부의 광복절 공식 행사에서 광복회장이 보수 야권을 친일로 규정해서 정치 중립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념사를 내놓은 건데 행사를 주관한 행정안전부도 청와대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정부 안팎에서는 청와대 등이 김 회장 기념사 수위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했는데 김 회장이 막무가내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해지는데요. 김 회장의 기념사 조금 더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다시 무너뜨리고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찬란한 투쟁의 반복된 승리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민족 배반이 대가로 형성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연설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다. 이를 두고서 이제 일부 언론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들으셨듯이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등의 이런 발언이 대선을 불과 200일가량 앞둔 지금 시점에 나왔다는 점을 두고도 일각에선 보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여권의 재집권을 바라는 듯한 사실상의 대선 개입 주장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정부 소식통은 김 회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친일파로 거명한 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의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은 사전 녹화가 아닌가라면서 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이승만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한 김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총리 등이 이승만 내각 대부분은 임시정부와 광복군 출신이고 이 평화선을 선포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굳힌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 회장은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 당료를 지내고 이 전두환 민정당에서 요직을 맡았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물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김 회장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을 고루 거친 친일파 중에 악질 친일파가 광복 회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야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회장을 향해서 극도로 편향된 역사관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매년 반복되는 김 회장의 망언을 방치해서 국민 분열을 방조한 대통령도 근본 책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회장의 기념사 내용이 정부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하니 이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 말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린다고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망상이 뜻깊은 광복절을 더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최재형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주장하는 김원웅에 동의하는가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김 회장이 과거 박근혜를 좋아한다는 사람보다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훨씬 개념 있어 보인다. 이 말을 한 걸 또 거론한 건데 그러면서 최 후보 측은 온 국민이 경축해야 할 광복절에 보수 야권을 친일로 몰면서 조선 총독부의 대한민국 법통이라는 망언을 퍼붓는 자를 대통령 옆자리에 앉히고 그의 기념사를 먼저 공개한 건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해당 표현을 걸러내지 않은 정부 담당자와 김 회장을 즉각 징계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김 회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마다 반복되는 김 회장의 망언을 방치하는 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김 회장은 작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 작곡가 안익대 선생을 친일파로 지목해 논란을 일으켰고 당시에 청와대와는 무관하고 사전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이 때문에 올해는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김 회장의 연설을 현장에서 하게 한 대신 사전 녹화로 진행하고 또 원고도 미리 요청했지만 김 회장이 할 말을 다 해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김 회장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의 기념사 녹화를 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참관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 회장도 탁 비서관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경축식 행사 이전에 기념사 원고가 청와대에 전달됐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념사 원고를 사전 녹화 당일에 녹화 실무를 맡은 용역회사에서 자막 등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면서 그때 행안부 공무원들이 원고를 가져갈 수 있고 청와대에 보고됐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내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청와대에서 의견이 조율됐으면 다시 녹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제 광복절 기념사 지난해에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또 지금 재현되고 있거든요.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청와대나 행안부에서도 조금 표현 자체가 너무 투박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순화시키면 어떻겠는가 아마 이런 의견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왔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김원웅 회장이 그 부분을 고집하면서 그냥 해버렸다라는 맥락인데
일단 이게 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하는 이 기념사로 적절한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벌써 이제 광복된 지 76년이 됐고 명백한 어떤 친일 행위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청산을 해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뭐 보수 정권 전체가 뭐 친일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정권 하에서 생활했던 우리 국민들은 친일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이 광복에 힘쓴 선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추앙하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 것인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필요한 그런 조치들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쨌든 상대 정치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정치 세력이 친일 세력의 어떤 바탕을 둔 세력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광복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한마디로 논란을 부르는 그런 것이고 뭐 아까도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김원웅 회장의 또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 또 여러 가지 행적 부분이 다시 또 소환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 추미애 후보는 이 사람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듯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2심도 공모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위조하신 적 없으세요? 법원을 교수님께서 위조하셨다고 인정하셨는데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후보는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개혁 저항 세력의 의도와 셈법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돼 사형 집행을 당했다.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나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와서 조국을 묻어주자고 하면 뭐하러 정치를 하고 뭐하러 촛불 광장에 나온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들도 좀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도대체 이렇게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려 했던 대표적 사건이 바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죠. 매우 가슴 아픈 날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광복절 76주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정신으로 무장해 촛불을 다시 들어서 검, 언, 정, 경, 카르텔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지지자들의 동참을 촉구했고요. 단언컨대 검찰, 언론, 정치, 경제 이 카르텔은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마지막 잔재라면서 윤석열과 최재형의 등장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라는 것을 알리는 징후다 이렇게 썼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광복절 당일에 조 전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를 하고 촛불 광장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진짜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지지율이 안 올라서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할 일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관 시절의 황당한 언동으로 부끄러움을 국민 몫으로 만든 것도 기막힌데 이번 건은 솔직히 용서가 안 된다면서 진짜 정신이 온전하다면 역사 앞에 안중근 의사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13일 저녁 이 유튜브 다스베이다를 통해 공개한 발언도 주목이 되는데 이 역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우주의 원리인데 내 눈에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용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조국의 시간에는 오게 돼 있어. 근데 오긴 오는데 내 눈에 보이게 원하는 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오게 만들려면 대선을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현 여권이 내년 대선을 이기면 조국 전 장관을 조기에 복권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의 주요 시청자층을 향해서 내년 대선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조 전 장관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었죠.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그때 그렇게 난리쳤던 권력형 범죄 다 어디 갔어요? 권력형 범죄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잖아요. 그 재판부 판단도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설사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 한들 그게 4년을 감옥을 갈 사안이 되나요? 그런 일로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나는 동의가 안 된다.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요, 13일,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발언이 게시된 날짜와 같은 날에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이 하던 게 알릴레오 북스라는 유튜브 방송인데 3개월 만에 재개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함께 이 조국의 시간을 펴낸 출판사 한길사의 대표도 출연을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이 펴낸 책에 대해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참회로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면서 그래 나도 이거 잘못 봤네. 응?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엄습한 통로를 통해서 검찰에서 나간 정보를 토대로 쏟아낸 그런 저주의 언어들과 함께 본인의 육성도 한번 들어보는 게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책을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이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교수가 이 책을 인쇄하자마자 한 권을 보내줬다면서 내 이야기도 두어 군데 나오는데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냈더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어 책을 받아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이 책이라도 썼으니 조 전 장관이 살지였다면서 억울한 사람은 출판 산업이라도 있으니 내 이야기를 남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길도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고도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라고 받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등 여당 대선 주자들이 조 전 장관 일가 엄호에 나선 상황이고요. 대표적 친여 인사로 꼽히는 김어준 씨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대선에서 쟁점화시키는 데 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뒤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들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데요. 그때 당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님의 무슨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기 안중근 의사까지 거론을 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는 그 책이 조국 전 장관의 참회록이 아니고 국민들의 참회록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조 전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비교한 것은 좀 너무 나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일단은 조국 전 장관 하면은
교수 시절부터 어쨌든 공정과 정의, 민주 뭐 이런 부분을 소리 높여 외쳤던 하나의 상징화된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러한 인물인데 어쨌든 지금 법원 판결에 따르면 1심은 물론이고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7대 스펙, 뭐 표창장 포함해서 각종 인턴 활동 증명서 7가지가 전부 위조됐다. 이게 뭐 인턴십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그냥 위조됐다라고 항소심에서까지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네, 일부는 이제 위조고 일부는 허위 작성이고 이렇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당한 그럼 이 조국 전 장관으로 상징됐던 공정과 정의라는 이 부분이 허울에 불과한 것이었나? 뒤를 뒤집어 보면은 이 이른바 부모, 이 교수라는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녀를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간 사람도 있었겠죠. 누군가. 조국 전 장관 자녀 말고 누군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는 충격이 사실 상당히 큰 것이고 이것은 입시의 그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판결문도 그렇게 나와 누군가는 있죠. 피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사과와 국민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 자체를 이제 어떤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몰아가는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언상인가? 정치 뭐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어떤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라는 부분은 물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 당시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해서 조국 전 장관을 저렇게 만들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늘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떤 자신이 져야 될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고 차기의 유력한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어쨌든 사과할 부분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딛고 새로운 한 단계로 나아 올라가는 그러한 사회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것은 법원 판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또 무력화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이 이 조국 전 장관 부분에 대한 이 과도한 옹호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 사회 상식에 맞는 언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간신히 일단락됐던 문제가 대선 전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분위기가 내년 대선 본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아낸 바 있었죠. 지난 5월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이 무엇이냐? 조국 사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불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 된 시도 나온다고 합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엎드려 절받듯 받는 것이 사과입니까? 최순실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딸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1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경심 교수 1, 2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 확인서, 그다음에 부산 아쿠아호텔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 그런데 그걸 위조한 사람은 바로 조 전 장관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유지가 되느냐. 이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조 전 장관의 아들 역시 누나처럼 고3 때 같은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받아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 청문회에서 나왔던 아들 관련 발언들도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후보자의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또 다른 것 기존에 있었던 거.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8명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그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유독 다르다. 그러면서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후보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는 것 같았다. 오늘 후보자께서 청문위원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좀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갑자기 아들 얘기를 또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다. 네. 또 다시 아들에 대한 얘기로 또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은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그다음에 인턴 활동 증명서 이것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건 당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이 노모 교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은 없다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 한번 해본 적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조 전 장관 아들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는 노모 교수로부터 면접을 받았고 그다음에 인턴십 활동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완전히 증언 내용은 다른 거군요. 네, 근데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그 노모 교수한테 직접 질문도 하고 그랬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증인이 2013년 7월 말에 브라질 전통 무술 카포에라를 배우러 브라질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제 아들과 나눴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억이 없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 교수는 제가 카포에라를 배우는 것은 학내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고등학생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장기간 수사해온 검찰이 딸을 기소할지,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할 때 이미 딸을 공범으로 그렇게 적시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고도 1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이 검찰이 딸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 부모가 모두 기소가 됐을 때 딸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 인물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새로 추가된 범죄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릴게요.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듯이 검찰은 최서원 씨 딸에 대해서 2017년 6월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포토라인에 세우고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었죠. 구속심사대에 2번 세운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최서원 씨 딸은 돌봐야 할 아들이 있었고 또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을 해서 구속을 면했는데 최서원 씨 딸과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좀 처분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있는 겁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 딸 사건과 최서원 씨 딸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또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최서원 씨 딸은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붙잡혀서 강제 송환됐지만 조 전 장관 딸은 도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좀 찾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조 전 장관 딸은 아버지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처분과는 별개로 조 전 장관 딸의 학위가 유지될지도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가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이제 저번 재판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듯한 증언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조 전 장관 물론 이제 조 전 장관은 다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이게 참 조국 전 장관으로서 상당히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재판 전략을 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도 1심도 그랬고 항소심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회복 조치 같은 것들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게 그 피고인의 태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재판부가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위조한 이런 기본적인 범죄 혐의 자체도 혐의지만 그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정경심 교수나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과연 재판 전략을 잘 가져간다면 예를 들어서 징역 4년이 아니고 징역 2년으로 갈 수 이럴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너무 이것을 막 전부 다 부인을 하는 쪽으로만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형량이 그대로 1심과 2심에서 유지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전 사무국장이 고등학생은 한 번도 인턴을 한 적이 없다. 사실 그 사무국장을 하고 그랬으면 고등학생이 했다면은 뭐 특별한 경우니까 금방 기억을 할 텐데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반면 조 전 장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그 노 교수랑 상담 면접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보가 현재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그것 어느 쪽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사무의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걸 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재판부가 이렇게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 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 전 장관이 재판에 임하는 전략을 한번 재검토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옆구리 찌르듯이 해야지만이 사과나 아니면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정확한 사과 표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면에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네, 국민의힘 상황 알아볼 텐데요. 이 녹취록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말 내내 시끄러웠죠? 네, 사사건건 부딪혀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의 불씨가 이제는 녹취록으로 번졌습니다. 이 갈등이 좀 봉합이 되나 했는데 두 사람의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이 신지호 정무실장이 앞서 라디오 출연에서 탄핵을 거론하자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이 두 사람이 나눴던 통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는 부인했지만 당내 갈등 전선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된 대화록에서는 이 윤 후보가 신지호 실장에게 단단히 이야기했다. 정치권이라는 곳이 여기저기서 아무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캠프 구석구석까지 이런 정서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60여 명 이상의 언론인들로부터 이 집중 취재가 들어왔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구두로 전달된 부분이 정리되어서 문건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부러 녹음한 것이 아니라 자동 녹음이 된 것이고 이 녹취를 실무진에 전달한 적도 없고 실무진이 이 내용을 듣거나 풀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글은 구두로 말한 것과 SNS 내용을 조합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해명에도 윤 후보 측은 불쾌함을 나타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녹취록등 파문 등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소명과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 후보는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내놨겠죠? 그렇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양쪽 모두에게 쓴소리를 던졌는데요. 지금 당이 집안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주자 하태경 후보는 녹취록 논란을 유령 싸움이다 이렇게 지칭했는데요. 하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이 대표 측에서는 기자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상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령 가지고 싸움하고 있다. 이 유령 가지고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건 서로 자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대표 측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정말 허무개그로 끝날 사안이에요. 이 하태경 후보는 또 이 사실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끼어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당내 분란이 심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비판은 당 밖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해명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했고 전여욱 전 의원 역시 정권 교체에 목마른 국민을 바보 취급한다면서 눈이 퀭해 정권 교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다 잡은 물고기로 보냐며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국민의힘에 계속되는 집안 싸움에 부채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영단 당대표의 정치 영단 대선 유력 후보라는 바람 빠진 양바퀴를 단 국민의힘 수레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국민들은 두 아마추어의 싸움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빈 노쇠 그릇에는 이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쇳소리만 무성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캠프의 장제원 총괄실장은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과 당원, 언론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 등과 비교할 때 이준석 대표와 언론이 윤석열 후보를 달리 대하는 듯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말 줄이고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한 거를 언론에서 갈등 증폭, 갈등 격화라고 나갑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 말 줄이고 생각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정면 충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묘사가 되겠죠. 그거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측 간의 갈등이 이제 좀처럼 잘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이제 정당에 보면 이렇게 뭔가 갈등이 당내에서 불거지면 누군가 나서서 조정도 하고 조율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기능도 잘 보이질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 권위가 실종이 됐죠. 아, 권위 실종.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내 권위의 진공 상태라고 할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높다고 해서 뭐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수가 있는 의원들이 여러 캠프에 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얘기가 힘이 있게 먹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어떤 정무적인 판단력이나 전국을 보는 눈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운을 압도할 만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는가? 그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지난 이 당대표 됐을 때의 승리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토론 배틀 등을 통해서 상당히 또 인기를 얻고 이런 등등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다음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이 승리의 기억 속에서 계속 자신의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일종의 이제 창업기와 수성기의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본인의 변화된 위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네. 지금은 이제 당 대표니까 그야말로 뭐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그걸 조율해서 당 전체를 또 당만이 아니고 야권 전체를 어떻게 보면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자신의 어떤 그 리더십 부분에서
전부를 다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무리수가 생기는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1위 후보인데 그 부분에 맞는 어떤 일정한 예우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냥 n분의 1로 똑같이 그냥 해버려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충분히 좀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틀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서로가 또 비슷한 스타일 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라는 배가 더 튼튼하게 먼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윤석열, 이준석, 윤석열 사이에 이 소통의 채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같은 아어를 해도 또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30대와 50대, 60대가 갖고 있는 이 아어를 해석하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큰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확한 진위가 무엇인지 그 워딩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떤 말을 하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즉자적으로 막 반박을 하고 서로가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점점 앞으로 갈등이 더 커지고 그런 부분은 어떤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논란이 돌발 암초로 떠오르면서 당내 경선 토론회를 둘러싼 내홍을 더 악화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18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토론회를 정책 발표회로 바꾸자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중재안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는 경선 시작 전에 토론회 개최가 전례가 없다는 점, 또 윤 후보와 최재형 후보 등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토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간 토론회 개최를 고수했던 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 위원장은 발표에 전한 제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하는데요. 서 위원장은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만큼 노력하는데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그렇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 다른 후보들의 입장도 있고 경준이의 결정 사항이었으니 회의를 열어서 다 같이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준이가 만약에 17일 회의에서 이 발표의 전환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특정 후보 띄우기 논란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본질은 경준이의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내용이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측 입장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윤 후보는 어제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 방문해서 백범, 김구, 무효 등을 차례로 참배한 후 당에서 토론회를 발표회로 전환할 경우 참석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정책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로 바꾼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그런다면 좀 참석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정책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선거의 그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안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께 죄송하다고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직접 듣고 오시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국민의당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길을 찾겠습니다.
여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후보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보훈 인사 논란이 펼쳐졌는데요. 과거 황교익 씨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둔한 것에 대해 여야 대권 주자들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 황교익 씨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아주 금질 지지자들이 있어요. 문재인과는 약간의 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순간 난도질을 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할 때 특히 이제 뭐 형수한테 욕설을 하고 하는 그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그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거친 삶이 어릴 때 우리는 다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또 그런 말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 그랬더니 그 말 이후에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특히 이낙연 후보 측의 공세가 심한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유교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손윗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면 곧바로 폐륜하로 낙인 찍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익 씨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귀하는 성품이 너그러운 분이거나 눈 딱 감고 이 지사를 결사옹위하기로 작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들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리며 살아왔지만 이재명 지사처럼 형수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욕을 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이 지사의 거친 언사를 이해할 수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캠프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인용해가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을 소환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일부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재명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순실이 되지 않습니까? 정세균 캠프의 장경태 대변인은 지금 보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공정하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씨가 관광공사 사장직에 부합할 만큼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했고요. 또 나를 옹호하고 나와 친분 있는 내 사람 챙기기가 공정 세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비판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면 김어준은 KBS 사장 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내 편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재명 후보님, 이게 바로 지사 찬스라는 겁니다. 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인사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고 있다. 부디 보은성 인사를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미래 국정의 인사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과오를 그대로 복제한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최재형 캠프의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도 형수 욕설이 경기도 관광상품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나섰는데요.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차를 타보자, 형수 욕설 이해합니다 라는 짤막한 멘트를 적었고 이에 한 누리꾼은 경기 소재 대학 교수로 초빙되실 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진 전 교수는 제 욕망은 그보다 더 크다라고 답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황교익 두 사람이 대학 동문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황교익 씨가 대학 동문이라는 점에서 중앙대 인맥도 다시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익 씨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법학과를 졸업한 이재명 후보보다 1년 선배입니다. 또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공동상황실장인 문진석 의원,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모두 중앙대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경기도는 지난 15일 일부에서 특정 인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뽑기 위해 채용 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추천 대상자와 채용 조건 변경의 연관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재명 캠프 측은 황교익 씨에 대한 사장 내정 철회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하면서 황교익 씨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캠프 측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황교익 씨를 포함해서 3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은 절차적 과정을 밟은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모아봤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서류 심사를 거쳐서 황 내정자를 포함해서 3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천위원회에서의 과정들과 다 모든 것을 절차적 과정을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 타당성이 있고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지금 제기한 것처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창조성과 정책적 능력 그리고 대중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교익 뭐 어디 마칼럼니스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경기관광공사라는 게 어찌 보면 경기도 내 관광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예를 들어 도덕적 문제 하자는 문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능력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은 맞다. 맛집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맛집 가끔 칼럼니스트 찾아보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서 쓰는 글로나 이런 거는 찾아본 데 신뢰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 측이 방어에 나서자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맛집 소개가 관광 전문성이란 억지는 우리나라 관광 전문가들을 모욕하는 소리라면서 이 경기관광공사가 관광을 포기하고 경기 맛집공사로 간판을 바꿔 경기도 대표 음식을 팔 신장 개업을 준비하나 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뭐 여러 명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저 캠프 뭐 다른 대선 캠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지금 황교익 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면접을 거쳐서 이재명 지사에게 추천된 3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를 지명을 했죠.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를 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최종적인 것은 물론 30일 날 이제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차기 사장으로 어쨌든 지명을 했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확정되고 안 확정되고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겠죠,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황교익 씨가 과연 경기관광공사를 맡을 만큼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 그 이제 5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모한 부분에서의 그 부분에 맞는 것인가? 어떤 대규모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나 경제 경영 어떤 능력 이런 등등의 거기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제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황교익 씨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친분 관계죠. 친분 관계가 이런 부분에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그것이 이제 보훈 인사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출연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중앙대 선배 후배 뭐 자막이 그렇게 이제 달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이제 어쨌든 친분 관계가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겠죠. 출연함으로써 이 친분이 생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공직 인사와 관련해서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공정성 그런 부분과 이번 인사 부분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걸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큰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펼쳐진 공방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여야는 물론 그 당정청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뒤집겠다는 건데 이쯤 되면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거죠.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매표행위 얘기가 있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겁니까? 100% 지급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도 뜨겁습니다. 100%
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 88%는 국비로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 부자 12%만 도민 혈세로 1인당 25만 원씩 따로 받는다. 이런 조세 배분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사람 입에 들어갈 보리죽을 빼앗아서 부잣집 소여물을 써주는 꼴이라면서 이 지사가 억강부약이라 말한다면 이것은 위선이고 가짜 공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이낙연 캠프 상임 부위원장인 신경민 전 위원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가 영화 기생충을 인용해서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선균 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기본소득을 나눠주지 않으면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전대미문의 발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과서, 그것이 경제학이건 재정학이건 사회복지학이건 사회학이건 정치학이건 어느 교과서에도 이런 평가나 전망을 내놓은 적은 금시초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이선균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게 됐는지 근거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야 모두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거둬들일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경기도민 전 도민한테 주는 거 이거 어떻게 지금 뭘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는 계속 밀고 나가는 걸까요?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이른바 정책 실행력 이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경기도민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좀 나름대로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대선까지 가지고 가려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